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입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선고 전망과 향후 전국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가 이번 선고의 의미부터 향후 파장까지 다양하게 짚어볼 건데 먼저 오늘 선고 시간이 11시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11시로 공지가 됐을 때 다들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판부가 보통 선고 시간을 잡을 때는 통상 10시로 잡는데 11시로 잡혀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4월 4일 11시 이곳에 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던데 그렇겠습니까? 또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시에 한 걸로 그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동안 했던 그런 탄핵 사건 심판들은 선고들은 윤 대통령에 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서 비중이 좀 적은 거니까 10시에 했었는데 아마 11시에 한 것은 굳이 의미를 찾자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조금 다듬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평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용기가 각하 이렇게 한다면 그 입장 자체를 바꾸진 않겠지만 우리도 글을 써보면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런 단어, 이런 문구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조금은 여유를 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변론에 직접적으로 출석했던 윤 대통령 오늘 재판정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었는데 불출석하기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대통령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분노라든가 어떤 흥분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게 또 사회 통합에는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과거 공수처 수사 때도 본인이 수사받으러 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 싫어했던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만약에 탄핵으로 인용된다고 한다면 또 본인이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사회 갈등과 광작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는 좀 모습을 비춰왔기 때문에 이번 선고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달리 해석을 했는데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하면은 그 순간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갈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관저에서 조용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탄핵이 각하나 기각되면 바로 가야 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저에서 이제 집무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오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하고요. 백보 양보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또 헌법재판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혼란 이런 부분까지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종합적으로 고려했는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제 탄핵 찬반 단체들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헌재가 이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면서 방청석 20석을 놓고 1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4,800대 1을 넘었어요. 이것 또한 찬반 진영이 좀 결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혐고 여부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리고 이 사건 선고 자체가 지연된 측면도 물론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속히 선고가 났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방청석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다소 지연시키는 바람에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방청 신청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요. 그동안 11차례의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 어떤 발언들 나왔었는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비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그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또 곽종근 또 여러 가지 증인들의 발언을 놓고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있었는데 노 교수님께서는 딱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장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가장 정말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건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뭐 국회에 진주한 군인들, 뭐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성관에도 갔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저 말은 이제 윤 대통령의 저 말은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증언을 부인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건 위헌 위법적인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정치인을 체포를 지시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확인되지 않은 무슨 사살 지시를 했다든가 거기다가 또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든가 하는 그런 걸 부인하면서 하는 얘기겠죠. 바로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란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또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선포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또 해제 권한이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제를 해서 해제 요구를 해서 바로 2시간 만에 이제 해제했다.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우리 헌법 질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헌재 선고 전망도 살짝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표현했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었죠. 변론에서 나왔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다. 덕꾸라지 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이제 계엄 당시의 위헌성, 위법성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탄핵 심판단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최진영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의 계몽령 주장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보셨잖아요. 어떤 결론 내려질 거로 예측하세요? 2024년 신년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은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로부터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금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던 물밑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모순들,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이념 논쟁이라든가 특히 자유민족 기본질서가 굉장히 아래로부터 침식되고 있던 그런 객관적 팩트들이 드러났던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치에 무관심하는 2030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엄령을 계몽령이다라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 무슨 계엄령이냐 계몽령이라 하겠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 같이 이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고 아니면은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과의 어떤 그 치열한 산업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이렇게 표현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자각을 저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청년 세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쉽게 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윤선 변호사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주장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우선 계몽령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좀 말장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랑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계몽을 할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 계몽을 받을 국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에 대해서 계몽령이라는 말장난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주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의 그런 선포 과정에서 위헌 위법성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디에도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는 이것이 뭐 계몽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냐에 대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12월 3일 대한민국 그 당시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공권력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계몽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와 함께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고 사실 이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자꾸 얘기하지만 내란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국회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것만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랬으면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빨리. 네. 그런데 그걸 갑자기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를 내란을 넣었잖아요. 내란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비상계엄 자체를 잘했다 이렇게 주장은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규정하는 그런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혹시 이제 결정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뭐 본안으로 따지더라도 네.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 위법성 다 얘기하셨지만 다 아시지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다. 비상계엄 위헌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 질서가 잘 작동해서 예. 국회가 해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 선고 쟁점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비상계엄의 정당성 외에도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부분, 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채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전혀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넣었잖아요. 근데 내란죄와 내란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내란 행위는 헌법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됐든 내란 행위가 됐든 이 내란 행위의 헌법적 평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했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또 문제가 없는 이유는 피고인에게 내란죄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를 했는데 내란죄를 철회했으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철회된 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죄와 내란 행위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요. 또 유죄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철회했다 할지라도 이걸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하사유가 될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공수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피신전서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 빼고도 다른 걸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하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기각 여부의 문제인데 뭐 기각을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고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도 네. 하야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본인이 하야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잘못한 게 없다? 구름 위에 달 그림자도
뭐 본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현실 인식이 대통령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그 내란죄 철회 부분을 두고 이거를 철회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소추상의 동일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체크하고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아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소 사실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라는 그런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그 탄핵에 주심을 했던 전 헌법재판관님이 어떤 글을 쓰셨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처음에는 관련되는 박 대통령 관련된 뇌물 등 형사 사건을 넣었지만 그걸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관련되는 증거 능력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성립되는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 검수완박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런 그 현재 한 7만 쪽 되는 잘못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로 봤던 것 이런 부분과 우리가 그 형사상의 어떤 그 증거 능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실제로 이것을 뭐 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탄핵에 이를 정도의 증거라든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철회가 됐잖아요. 이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변호사님은? 저는 그 내란죄 철회 부분 때문에 아마 한두 분 정도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좀 지적한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를 지정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그 결론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일치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그런 절차상 내용상 하자 분명합니다. 위헌 위법성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이것은 구태여 내란 행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행위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한두 분 정도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파면에 일치된 의견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8명 모두의 전원 일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요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용으로 사기 탄핵을 감행한 민주당에 대해 헌재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뭐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계속 헌법재판소의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확신이라는 단어가 참 도드라지게 들렸는데 노 교수님 들으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본인들 입장에서야 확신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도 야도 그렇고 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여론이 일방적이지 않고 어쨌든 각하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개진을 했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지금 그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야당에서는 8대0 인용을 확신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당의 많은 또 의원들은 또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결론은 이제 헌재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쯤에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저런 주장을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대신 국민들 탄핵 찬성 측 반대 측 여론들을 좀 다독이는
뭐 그런 예.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러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는 뭐 불복하겠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게 헌법재판소의 모습,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입니다. 차벽에 이미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지자들이 좀 모여서 지지자들인지는 찬성 집회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회하는 인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처럼 국면이 굉장히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 헌자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 이어갔고요. 민주당은 헌재 인근에서 야 5당이 공동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 의견이 굉장히 높잖아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고 또 조기 대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 갈등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지 못할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민주당이 앞장선다 또는 말린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요. 이걸 승복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조인인 저도 승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관저와 또 용산을 향해서 시위를 벌일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 하락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건데요. 그 파국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꼭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만장일치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지만이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당시 최대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10,000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사회를 준동, 불법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10,000명을 학살하려 했다?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허위사실로 공표죄로 지금 고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우선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최근 언론에서 노상원 수처의 그 전모를 공개한 보도가 있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따르다고 한다면 5,000명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호송선 3척에서 5척에 태워서 연평도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중간에 정보사 요원들이 다 내린 다음에 이를 폭파시켜서 수장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수첩에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를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도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것처럼 보도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 조치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 자체는 그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그만큼 엄중하고 위중한 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도를 인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10,000명을 학살하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검사의 공소장에도 나오지 않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앞서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그 민주당 주도로 했던 국정조사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승냥이처럼 달려가서 수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현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다음에 예. 이것이 내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5천 명 내지 10,000명을 살해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증제 1호로 냈을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계엄사령관입니까? 네. 그냥 2019년에 비리로 옷 벗은 일개 어떻게 보면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적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를 가지고 일국에 대통령을 되고자 하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안하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언론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라라고 명백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는 거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는데요. 그 모습도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거든요.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승복을 요구하느냐? 사실 근데 승복 그 인정이라는 게 뭐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 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지금 직접적으로 뭐 승복하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또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결과에는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판결 결과가 나오면 결정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에 대해서 뭐 법리적인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 판결 자체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거나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그게 불복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서 있는 이 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쌓아온 질서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예. 그걸 허물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누구라도 뭐 결과 나온 이후에는 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바람직하기로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약간 좀 흥분돼 있는 국민들을 예.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책임 있는 당사자 윤 대통령, 이 대표,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모두 할 거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모두 그에 승복해야 합니다. 본인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하더라도 라는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내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여러 가지 뭐 여도 야도 자신들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는 자, 우리 모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에 승복하고 이제 각자 국민 모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 정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좀 메시지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 논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도 승복 여부에 침묵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승복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사고를 일으키고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셔야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승복하자 하려고 한다면 사고의 원인자인 가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승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자신은 승복을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승복하라고 한다? 이거 자체 인정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야, 너 먼저 승복해. 그러면 나도 무죄 나오면 승복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죄 판결 나오니까 바로 승복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법 연구에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검찰도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 나오면 승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나요? 빛의 속도로 항소하지 않습니까? 이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허위 인식 공표로 해서 또 허위 사실로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꼭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익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승복이란 것은 싸움 건 사람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른바 도장 깨기 하러 가서 어떻게 보면 도전자가 한 유도장에 가서 싸워서 관장한테 지면은 무릎 꿇고 그거에 대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싸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복이란 것은 첫 번째 그 결과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자백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차전으로 지금 탄핵소추와 관련된 헌법재판이 있지만 2차전으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오늘 그 11시에 있는 결정 이후에 형사적인 내란 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지금 승복한다. 자백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란과 관련되는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다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당장 승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사건에 대한 탄핵 결정이 기각되면은 공소 사실도 취소한다는 그 정도의 어떤 우원식 의장 내지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변호인단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얘기 안 하냐, 승복 안 하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는 아닙니다. 그럼 당사자는 누구죠? 국회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고 실제 소추단장은 그 정청래 지금 그 법사위원장입니다. 2명이라도 지금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그런 성명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조윤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일단은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승복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전 방송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말씀하시는 그렇죠. 최근에는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이미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사재판과의 관련성도 있겠지만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승복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이 인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극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보수층들을 안고 다음 조기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대선 전국에서 본인의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본인의 입김을 통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승복 여부에 대한 발언 자체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도 함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 2시간 45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와 시사 프로에서 선고 상황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TV조선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4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